안녕하세요. 동영공인중개사원의 김동영입니다. 자, 2020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설명회 제일 첫 번째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릴까요? 자,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2019년도에 치러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동영공인중개사원에서 7개월 이상 수강하신 분 전원이 동차 합격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한국경제신문 2020년 2월 7일 날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동영공인중개사 학원이라고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직접 이 기사를 보시게 될 텐데요. 간략하게 기사 소개해 드리게 되면 이런 식이죠. 자, 동영공인중개사 학원, 자, 불합격 시 환불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놨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들이, 지금 김동영닷컴 또는 동영공인중개사학원에서는, 우리 불합격한 수험생들에게 바로 수강료를 100% 환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이 학원에서 전원 합격했었고요. 그 합격의 원인으로서는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수험수 대비 약 35% 정도에 불과한 얇은 교재하고요. 두 번째, 바로 집중식 수업, 이런 것들이 이런 합격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검색을 하시게 될 그 시점 되게 되면 아마 한국일보에서도 아마 이 보도, 유사한 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한국일보에서 기자가 전화해서 주요 내용을 취재를 해 갔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2019년도 사회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전원이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공부 방법이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뼈대부터 가볼까요? 자, 출제 기준에 따른 교재 구성.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수험서 교재 3,500에서 4,000페이지 말도 못하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시험에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게 되면 그 중에서 약 65%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영역들이 교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핵심을 담은 교재, 핵심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두 번째요, 정확한 패턴 분석. 오늘 이제 패턴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게 외울 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게 되면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큼 재수, 삼수를 해도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왜? 자꾸 양을 늘려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학원, 또 이제 김동영닷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의 경우에는 핵심, 그리고 패턴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자, 핵심을 제시하는 강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집중식, 그리고 반복 수업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집중식 수업하고요, 패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전원 합격이라고 하는 아무도 믿지 어려운 일들이 터지죠. 그래서 시중에 뭐 합격률이 몇 프로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단순해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불합격 시 환불 받으면 운영해 보시자, 이렇게 경쟁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출제 기준이에요. 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미리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이런 출제 기준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이건 그 안에 출제위원 들어갔을 때만 알 수 있는 데이터고, 위원이, 지인이 바로 출제위원이 되는 바람에 출제 기준을 알게 됐습니다. 출제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 될 게 5년간의 기출문제를 출제위원에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요, 바로 개정 법령제, 시험 시행일 기준 법령제를 제공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주면서요, 같은 문제는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동일 난이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매회 뭐 수험생들에 따라서 어려웠던 분도 있고 쉬웠던 분도 있고 뭐 등등 할 텐데, 이걸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게 되면은 매회 그 몇 회가 됐던 그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최근 5년 동안 나왔던 출제 기출문제하고 대비했을 때 약 한 85% 정도의 평균 적중률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5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개념을 분석해내고 맥을 잡아낼 수 있다면 시험에 떨어지기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공부하실 때 그냥 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답 안 나옵니다. 이 양이 일반 수험서처럼 3,500, 4,000페이지가 되게 되면 이거 공부 웬만큼 몇 년을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좌절만 쌓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 단순한 기출문제를 풀어본다. 이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요. 우리 김동영닷컴에서 제시하는 수험서처럼 정확하게 맥을 또 패턴을 분석을 해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같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합격하실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요 출제 기준이란 개념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김동영닷컴의 기본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기본서 만드는 작업 무려 4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 그만두고요. 오직 6개 과목의 기본서의 내용들 그리고 기출문제 그 당시에는 16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자, 16년간 한 번이라도 시험에 나왔던 출제 쟁점은 모두 교재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 시험 문제가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5년간의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제위원에게 주어지는 데이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한 8년 정도로 확대를 하게 되면 업어치고 맺히고 이런 유형까지 충분하게 수험생들이 직접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8년 동안 나왔던 기출지문 100%를 바로 교재에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시험 문제, 내가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어디가 중요한 건지 또 어떻게 출제하는 건지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건 중요한 거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기출지문을 나열한 것만 갖고는 의미가 없죠. 그냥 기출문제 사서 공부하는 게 빠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패턴별 분석이라고 해서 이 모든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교재 한 페이지당 기본적으로 한 개 내외의 쟁점만 외울 수 있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패턴 분석하는 게 무려 4년 안의 시간들이 걸렸는데 이 패턴을 정확하게 잡아내게 되면은 이게 공부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도 지식을 갖고 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패턴을 가지고 뽑아내게 되면 한 80% 정도는 무난하게 풀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관한 부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유형의 예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패턴들을 분석을 해 보다 보면 올해는 이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경우의 수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건 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기존의 기출문제 패턴 흐름을 배워자 추적을 해 보다 보면 올해는 이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되고요. 사실 그 느낌은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내용으로 다뤄지는 저희 김동영닷컴의 기본서라고 하는 거. 그런데요,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이거죠. 교재, 여러분 일반적인 수험서 대비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 35%밖에 안 되는 교재를 다 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 각각 페이지당 거의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의 쟁점은 정확하게 외우시게 되면은 패턴 자체를 가지고 답을 다 찍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교재가 핵심만을 담고 패턴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놓다 보니까 결국은 공부는 사실 수험생들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대신 핵심을 정리해 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노력하신 만큼 충분하게 그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패턴 학습법, 아마 이게 이제 다른 어디에서도 들어보시기 힘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직접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민법 중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주제, 공법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하,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과 재량적 지정 대상지역, 요것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 요걸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결국은 그거예요. 어떤 시험 지문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외울 것이냐? 외울 수 없다. 근데 합격은 해야 되겠다. 그럼 맥을
잡게 되면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법 동시이행의 항명권이라고 하는 간단하게만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걸 넘겨줄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자기는 등기를 안 넘기면서 상대방한테 야야 매매 대금 지급해라고 자 청구를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매수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너도 등기 넘겨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꾸로 매수인이 자기는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으면서 등기만 넘겨달라고 자꾸 전화질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너도 매매대금 지급해. 이런 것을 가리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케이스 정말 많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한 15개 이렇게 나올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명제 다 옳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4가지만 어떻다? 바로 틀린 편. 즉, 우리 판례에서는 16년 동안 시험에 나왔던 쟁점을 분석해 보니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인되는 케이스가 4가지가 있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요.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 가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하고요.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 마지막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요. 배당금의 반환 의무. 자, 좀 양 많은가요? 예. 근데 거의 이게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답이 안 되더라도 곳곳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된다. 뭐 이런 식의 지문들이 떠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 4가지만 외우시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보증금의 반환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와 배당금 반환 의무.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 4개를 외웠다고 쳤을 때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게 될 거냐. 과거에 나왔던 지문들 분석을 해볼까요? 이런 식이에요. 자, 지금 2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요. 보증금 반환 의무,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일단 틀리게 뽑아냈죠. 답이 되는 주제죠. 왜? 동시행 관계가 있는 거, 뭐 요것도 이제 답이 될 수가 있겠지만 부인되는 거 4가지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틀린 표현. 자, 요건 이렇게 가는 거야. 뒤만 보는 거야.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럼 앞에 뭐가 없어야 돼? 4가지가 없으면 어떻다? 이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근데 넷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 어떻다? 이건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또 이런 지문도 나와요. 자, 이 보시게 되면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는 존속한다. 동시행 관계가 된다.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엄청 질 지문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가시게 되면 1분당 지문 5개 못 읽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 개념을 다 외웠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답을 1분 안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내 점수가 아니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제일 힘든 게 1분당 한 문제 체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가야 된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있게 되면 앞에 4가지만 어떻다? 4가지 뭐가 있었어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가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와 바로 배당금의 반환 의무. 이것만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가 할 때 이런 지문을 볼 때 이 앞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명제는 다 옳은 편. 자, 특이한 지문 하나 볼까요? 동시행 항변권은 소멸한다. 자, 우리는 동시행 관계인 것만 기억을 하고 있었죠. 부인되는 거 4가지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4가지가 아니면 무조건 어떻다? 동시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변권 소멸한다는 명제는 4가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틀린 표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법에 있어서 정말 방대한 내용,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공법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공법에서는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뭐 내용은 나중에 정규 수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테고, 지정해야 한다와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택 10년, 녹지 30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거야. 이건 어떻다?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녹지 30만, 정택 10년, 어떻다? 지정해야 된다. 그럼 이제 재량적, 지정 대상적 이게 한 19개가 법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우수를 따지면 경우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돼. 자, 만약 시험 지문에 지정해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으면 옳은 편, 없으면 틀린 편 이렇게 할 때고, 거꾸로 자,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은 이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앞에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면 옳은 편, 있으면 틀린 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과거에 나왔던 지문들 간략하게 쟁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는 명제 앞에는 정택 10년, 녹지 30만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택지 10년 지정해야 된다. 옳은 편 되겠습니다. 자, 근데 도시개발구역 어쩌고 저쩌고 지정해야 한다. 틀린 편 되겠죠. 그 다음에 지정해야 한다 앞에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이상한 표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떻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색깔 입혀놓은 게 27회 때 답이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패턴만 잡아내시게 되면 아주 작은 암기량으로도 거의 다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자, 한편 지정할 수 있다는 명제도 한번 찾아볼까요?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없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될 수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지정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조금씩 표현들이 달라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정할 수 있다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이것만 없으면 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요, 24회 때 나왔었고, 옳게 해서 답을 뽑았던 지문인데,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옳은 표현. 주택법, 자, 요거 2번 좀 이따 체크해드리겠고, 3번, 지정될 수 있다라는 명제 앞에 정택 10년, 시공록, 녹지 30만 없습니다. 지정될 수 있다 앞에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는 표현 앞에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는 표현, 지정될 수 있다는 표현 앞에 이상한 표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명제는 어떻다? 자, 무조건 다 재량적, 지정 대상적에서 옳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지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지정될 수 있다. 겁나 길어요. 읽다 사람 죽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나머지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 옳은 편. 왜?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니까. 그래서 패턴을 잡아내는 게 필요하다. 이 재량적 지정 대상적이 무려 19개나 되는데 이걸 일 없이 외워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요. 지금 우리 시험에 무려 8년 동안 3번이나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패턴들을 잡아내시게 되면 외울량 현저히 줄이고요. 그리고 전혀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답 고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패턴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공법과 제가 민법 두 가지를 가지고 예시를 했는데 구조가 다 똑같아요. 시험 문제 구성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페이지당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시킨 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두세 개 외워가지고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를 다 커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도 타 출판사 대비 한 35%, 토탈 1일차이자 다 묶어서 120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두께인데요. 거기에서도 한 페이지당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한 개, 두 개 또는 최대 많으면 이렇게 세 개 정도까지 외우는 식으로 문제를 공부를 해가다 보면 실제 실력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패턴 학습법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집중식 수업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게 이제 아까 사법시험 학원에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 학원에서는 월요일날 민법, 화요일날 학개론, 수요일날 공법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과목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복습을 다 하고 오시는 분들은 좀 유리할 수 있고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예복습을 100% 할 수 없는 분들은 이게 이제 매주 매일매일이 새롭게 공부를 하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합격하는데 그나마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자꾸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을 무시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6과목을 전체 다 교재를 쓰고 전 과목을 다 마스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1차 과목 이틀, 2차 과목 3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첫 주에는요, 민법을 만약에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민법만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 이런 식으로 민법만 쭉 달려버려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바로 이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잊어버리질 않아요. 여러 과목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별 쓸모가 없거든요. 그리고 2차 과목은 3일 동안 만약에 공법을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공법만 쭉 한 8회 정도 마칠 때까지 2주 반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과목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집중식 수업이라 불러요. 이게 아주 공부하는데 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강을 보시는 분들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법 하루하고 개론 하루하고 공법 하루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좋지가 않아요. 자, 그냥 민법만 열흘이고 뭐 12일이거나 몰아서 쫙 들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러면 뭐 남는 거 있겠어요. 근데 나눠서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남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2순환이 되고 3순환 정도가 되게 되면 실력이 진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2개월 기준으로는 민법은 한 12회 정도, 학교론 8회, 공법 8회 이런 식의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다가 민법 끝나고 학교론 할 때쯤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뭘 해도 잊어먹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아까 뭐 신탁 이런 예를 한번 들었는지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신탁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학개론 할 때도 나오고요. 공인중개사법 할 때도 나오고 민법 할 때도 나오고 세법 할 때도 나와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연결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소위 융합 반복학습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1분, 2분씩 관련주를 제가 리마인드 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어떻다? 바로 한 번씩 기억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확률이 좀 작아지게 된다. 이런 걸 이름하여 집중식 수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집중식 수업에 관한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전원 합격 이걸 제가 올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원 합격 도전하는 또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핵심은 뭐라고요? 자 한정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자 지금 정리가 된 교재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이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패턴 학습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울량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험 점수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집중식 반복 수업, 특히 인강 하시는 분들도 한 과목씩 좀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일단 달리고 보시는 겁니다. 그게 2번, 3번, 4번 반복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조금씩 나눠서 수업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 집중식 수업을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인강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볍게라도 흘려든다라는 느낌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한 번만 수업을 제대로 듣고 나머지 반복을 해가시게 되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건 새로운 걸 배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자 오늘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설명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요. 직접 노력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지만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자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포기하게 되면 합격은 최소한 올해 내 몫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설명에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